네, 추운 날씨에도 밤에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거 보니까 서대문구의 그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거는 관리처분계 인가 및 변경 첫 주고요. 예, 다음 주에도 또 강의를 하나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거 하고 관리처분계 타당성 검증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 시간이 2시간인데, 내용이 좀 많아서 이제 2시간 해도 좀 모자르긴 한데, 2시간 앉아 계시면 좀 힘드신가요? 네. 잠깐 쉬셔야 돼요? 예? 아니면 이제 한번 쉬고 하든가 아니면 조금 일찍 끝내든가 어떤 게 좋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은 크게 여기까지입니다. 관리처분 6가지.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 뭔지, 그 다음에 수립 절차, 기준 방법, 인가, 그 다음에 검증, 타당성 검증 시 적발 사례, 이렇게 저희가 강의를 할 내용이고요. 앞에 요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인가잖아요. 관리처분 기준하고 인가 받는 거니까 요거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저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이 잘못된 게 이렇게 적발된 사례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 이제 요것만 거꾸로 하면 이제 검증에서 걸리지 않게끔만 하면 인가 나는데 쉽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관리처분 계획 그 용어를 볼 때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은 분양신청 종료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관리처분 계획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에 하는 거 아시죠? 예. 대답을 크게 해주시면 더 좋겠죠? 사업 시행 인가 후에 합니다. 예, 사업 시행 인가 후에 분양신청을 하고 분양신청이 끝나면 이제 관리처분 총회를 하는 거죠. 총회하고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신청이 끝나야지만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원이라고 해도 조합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조합원이더라도 아파트를 분양 못 받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 77조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이게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법 16조 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고시 날이에요. 그리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좀 투기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기 전에 시도지사가 따로 고시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요새 신통이라고 하는 게 유행하죠. 신속통합계획. 신속통합계획은 정비구역이 아직 안 난 상태죠. 그죠? 후보지 선정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에 공모해서 1차, 2차 공모했고 요새는 이제 수시 공모로 바뀌었죠. 그거는 아직 정비구역이 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권리산정일을 고시해요. 그게 요거예요. 요거 후단.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에요. 필요하면 하나 써놓으시면 되죠. 일반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인데 뭐 신속통합기획이나 또 공공재개발을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LH나 SH로 하는 방식 있죠. 사업 방식, 조합 방식 말고 그 경우에 별도로 고시해요. 이게 원칙이고 요것도 요새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관리처분 계획은 그러니까 제가 그림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재개발 구역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신축 아파트를 지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옛날에 그 종전 토지하고 건축물이, 그죠? 향후 이제 분양하는 대지의 건축물로 이전하죠, 권리가. 그거를 관리처분 계획이라 하고요. 이 관리처분 계획에서 중요한 거는 형평성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조합원이라고 하면 뭐 크든 작든 토지와 건물을 출자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조합을 만드는 거지만 공동으로 출자를 하신 거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나중에 분담금이라든가 동호수라든가 이런 게 배정이 되고 분담금 납부하셔야겠죠. 예,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금액이 많고 적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죠? 예, 금액이 많고 적은 거는 또 다른 문제고, 그 금액에서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관리처분 계획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법적 성격은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다뤄져야 돼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 그 관리처분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행정소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파트 1은 빨리 끝났어요. 개요는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절차 보겠습니다. 절차는 아까 제가 사업 시행 인가 후에 하는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분양 신청은 누가 하느냐? 조합에서 여러분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분양 신청하라고. 그리고 신문에 공고도 납니다. 공고도 냅니다. 일단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조합에서 온 안내 책자를 잘 읽어보시고 거기 분양 신청 안내문 양식이 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몇 평 신청하실 건지 써서 조합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게 분양 신청입니다. 그리고 그럼 분양 신청이 끝나면 이제 조합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총회 결의를 받고 또 공람 같은 걸 하고 구청에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 보고 인가를 내줄 수도 있고 일정 요건이 되면 검증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한 다음에 보완할 거 보완해서 인가하고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유자들한테 통지를 하는 이런 절차로 이게 수립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분양 신청을 통지하고 공고합니다. 통지는 조합원에게 통지합니다. 어떻게 해요? 등기 우편으로 보내겠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지금 오늘 교육 책자 보고 계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두꺼운 책자가 분양 신청 안내 책자 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등기로 발송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분담금 내역 또 별지로 또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몇 평 신청할지 25평, 33평, 45평 어떤 걸 신청할지 그 양식이 또 갈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어떤 걸 통지하냐면 1번부터 13번까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빨간 걸로 별별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이게 중요한 거 같죠? 예. 1번이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굉장히 길어요. 이게 무슨 가격일까요?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토지하고 건물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종전 자산 평가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법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토지, 건축물의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요. 이 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는 그리고 이 부동산의 가격이란 건 자꾸 변화를 하죠. 뭐 작년에는 좀 높았다가 올해는 떨어지고 또 내년에 또 올라갈지 뭐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기준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업계획 승인 인가일이에요. 인가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분양 대상자 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각각이란 뜻이에요. 각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토지와 건물이 재개발할 때 다 틀리겠죠. 그죠? 뭐 땅만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땅하고 건물 같이 가지고 계신 분, 단독주택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다세대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죠? 건물이 큰 것도 있고 또 작은 것도 있고 뭐 일부 공동주택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대상자별로 다 틀릴 거예요. 그 가격을 그 본인 거는 개별로 통보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뜻입니다. 요 별이란 뜻은.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내가 그럼 또 얼마 낼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 얼마다라고 또 알려주고, 또 우리가 신축하는 아파트 25평, 33평, 또 45평 이런 아파트의 예상 가격이 나오죠. 이 관리처분 할 때쯤에는. 그러면 이제 그 차액이 분담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을 또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옆집은 몰라요. 나만 아는 거지. 내가 낼 분담금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토지 건물의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몇 평 갈지 다 모르니까, 그죠? 평형별로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거죠. 조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금액,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셔야 될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줍니다. 여기 뭐 사업시행 난 거 여러 가지 분양 신청 기간 뭐 이렇게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여러분들의 관심은 내 땅이 평가가 얼마가 됐고, 그러니까 내가 또 분담금 얼마 내야 되느냐, 이게 가장 관심사죠, 사실은. 예, 그런 거를 조합해서 통지를 해줍니다, 여러분들한테. 예.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분양 신청 기간을 알려줘요.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양 신청을 해라. 대부분 조합사무실에서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자격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또 분양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분양 신청서 양식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고도 내요. 공고는 일간신문에 내는데, 여기 보면 통지하지 않는 내용 공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토지 등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은 통지사항이 아니고 공고사항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기 재개발하니까 혹시 이해관계가 있는 권리자가 있으면 신고해라.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책자를 받았어요. 조합에서 보낸 그 분양신청 안내문 두꺼운 책자와 분담금 이 정해진 그 양식 쪽지도 받고 분양신청서 양식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상의를 하시겠죠? 예, 상의를 하는데 30일에서 60일 이내에 분양신청 기간을 정해서 알려줍니다. 예, 그리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일 범위 내에서. 예. 그래서 조합원들이 뭐 숫자가 적으면 뭐 한 30일 정도 할 거고, 조합원들이 많으시면 한 60일 하는 거죠. 그래서 30일, 최소 30일이고요. 최대 60일이에요. 그 범위 내에서 조합원 수를 고려해서 조합에서 결정을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분양신청이 너무 저조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명절이 낄 수도 있고, 휴가철이 낄 수도 있고, 뭐 연휴가 껴가지고 조합원님들이 분양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판단을 하셔야죠. 그래서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20일 범위니까 20일 할 수도 있고, 15일 할 수도 있고, 10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한 번만 합니다. 한 번. 한 번만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에서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메모를 좀 해주세요. 분양 신청 기간을 연장할 때는 그 날을 이어서 해야 됩니다. 이어서. 자, 그럼 오늘이 12월 4일이죠. 오늘이 분양 신청 마감일이라고 예를 들게요. 그러면 연장은 5일부터 해야 됩니다. 5일. 12월 5일부터 20일이든 뭐 열흘이든 이어서 해야 돼요. 그죠? 내일 좀 한 달간 하니까 좀 힘드니까 하루 쉬었다가 12월 6일부터 하자. 조합이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죠.
안 됩니다. 반드시 이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날 분양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자동으로. 공고하지 않습니다. 고지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현금 청산자가 돼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분양신청 끝나면 그 다음날 현금 청산자가 된다고 판례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법에 없습니다. 법에. 그리고 제가 아까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일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 아까 분양신청 만료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분양신청일이 끝나면 분양신청 하신 분들, 하지 않으신 분들로 나눠져요. 그럼 뭐가 바뀌죠? 조합은 숫자가 바뀌어요. 일반 분양 숫자가 바뀌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메모를 하나 해주세요. 분양 신청 기간은 이어서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조합의 관계자분들은 이걸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가 있어요. 그러면 분양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여기 있죠?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분,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철회는 분양 신청 기간 내에만 할 수 있어요. 그죠?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면 이미 끝났잖아요. 철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근데 어쨌든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시면 이제 분양 신청을 아니한 분이랑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투기가열지구의 입주권 제한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투기가열지구가 아닌데 투기가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가 난 후에 그 조합원 물건을 사면 조합원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예외는 있어요. 예외가 법에 6개, 시행령에 6개,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강의를 제가 강남 쪽에서 강의할 때는 하는데 여기는 지금 투기가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요. 관리처분 계획에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을 했더라도 인가가 들어가면 구청에서 이 분양 자격이 없다고 판정이 돼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제외되냐? 이따 관리처분 계획 기준 방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하자가 있는 분은 분양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경우에는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못 받으시죠? 그러면 이제 현금 청산자라는 개념은 아파트를 분양을 안 받으니까 그럼 이제 뭘로 받아요? 여기 있잖아요. 현금. 돈으로 이제 받고 나가시는 거죠. 예. 분양 신청 안 하면 현금 청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가가 곧이 나면 90일 내에 협의를 해요. 협의. 근데 이제 보통 협의가 무슨 금액으로 하냐면 종전자산 평가 금액으로 조합에서 협의를 하는데 보통 이제 현금 청산자 분들은 그 금액이 이제 작다고 생각하시고 조합에서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원래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견해가 틀리죠. 그래서 이제 협의가 잘 안 돼요. 협의가 안 되면 90일간 협의하시고 협의 안 되면 또 60일 내에 재개발은 수용 재결, 재건축은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90일, 60일이니까 150일이죠. 그러면 약 5개월이죠. 5개월. 3개월 동안 협의하시고 그 금액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되시면 또 2달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은 관할 법원, 그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이제 가격을 평가를 합니다. 이제 거기 이제 판사님들이 또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보상 금액을 결정을 해주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0일, 60일, 15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요거를 지연을 시키면 이자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면 5% 더 줘야 되고 6개월에서 1년 이내면 10%, 한 1년이 넘어가면 15%의 이자를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금액이 1억, 보상 금액이 1억이라고 판정이 됐으면 요 지연하면 요 이자만큼 더 줘야 돼요. 그 금액에. 예. 이게 왜 이런 제도가 생겼냐면 옛날에 그 조합에서 현금 청산자들 돈을 늦게 주려고 소송을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지연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인가나면 하여간 150일 내에 소송이 제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소송은 이제 진행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현금을 받으시겠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개발은 또 조금 틀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평가를 또 합니다. 법원에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관할 법원에 가면 판사님이 그 법원에서 또 감정평가를 또 합니다. 2개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금액을 참고하셔서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 토지수용위원회로 갑니다. 재개발은 그럼 재개발은 근데 업체가 3개예요. 시도지사가 하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하나, 사업시행자는 조합이죠. 네, 시도지사는 뭐 서울이니까 서울시죠. 토지 등 소유자는 현금 청산자를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재개발이 공익사업이라 토지보상법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토지보상법에 있는 규정이 넘어와서 이 규정이 넘어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다시 평가할 때 세 군데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합니다. 자, 여기 전부 조합원님들이에요. 조합원님들인데 우리가 분양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분양 신청 하셨고 만약에 이쪽에 계신 분들이 분양 신청을 안 하셨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조합원님도 숫자가 바뀐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만약에 조합원이 이제 아니에요. 앞으로 분양을 안 받고 난 돈 받고 가는 거니까 소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인지의 문제지. 나중에 팔고 가실 거예요. 조합원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조합원 숫자가 줄죠. 그러면 뭐가 늘어요? 예? 일반 분담금이요? 일반 분양 숫자가 늘죠. 좋은 거예요? 그럼 좋아요. 예? 그것만 보면 좋죠. 조합원 분양분이 줄고 일반 분양분이 늘면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 차익이 있으니까 일반 분양가가 늘면 좋죠. 근데 이분들 것도 사야 되는데 조합이 돈 주고 일반 분양. 아니 현금 청산하신 분들 그거 사야 되잖아요. 조합이 그 비용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입 측면에서는 조합원 숫자가 주니까 일반 분양 숫자가 느니까 수입의 증가분이 있어요. 근데 비용이 늡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비슷한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이게 그 얘기예요. 이제 분양 신청 하신 분, 분양 신청 안 하신 분들 다 이제 정리가 되니까 그럼 그분들 매입할 비용이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고 이렇게 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분수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쭉 씁니다. 그래서 이런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까 그 얘기예요. 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전 자산이 얼마인지, 또 앞으로 신축 분양할 자산,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또 분담금이 얼마인지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 분양 신청을 다 하면 계산이 나와요. 그죠? 선생님께서 예를 들면 25평을 했으니까 분담금 얼마가 나오잖아요. 또 이 선생님은 33평 신청했으니까 또 분담금이 나오죠.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해야 이제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또 이 사모님은 45평을 신청하셔가지고 또 분담금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조합원들이 그 분양 신청하면 예상 추정 분담금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조합원 분담금 합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한 게 이제 조합원 분담금 합이고, 그러면 이제 전체 신축 세대에서 또 이제 조합원 빼면 일반 분양이잖아요. 그 일반 분양 또 추정 가격으로 해서 몇 세대 곱하면 또 수입이 나오죠. 그 전체 수입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까지 쓴 여러 가지 뭐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뭐 여러 가지 비용 쭉 계산해 놓은 게 있고,
또 현금 청산하실 분들 숫자가 나오니까 그분들 자산 평가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또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계산해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6번에 정비사업비 추산액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야 돼요. 재건축 사업은 또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해서 그 재건축을 해서 어떤 이익이 나는 걸 또 정부에서 부담금 형태로 받아가는 거 아시죠?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되고 있죠, 지금. 정부가 작년 9월 5일 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 재건축 부담금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걸 축소하는 정책을 작년 9월 5일 날 발표했는데 아직도 법이 통과 안 되고 있다가 지금 개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국토위 통과했습니다. 국토위. 그래서 아마 이달 안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3천만 원이 이상 이익이 나면 부담금을 냈는데 8천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그 구간이 2천만 원이었는데 그게 5천만 원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 또 특별 공제하는 조항도 생기고 해서 조만간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 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주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호재죠. 어쨌든 이런 걸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은 되게 복잡합니다. 이거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시점에서 또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인허가 서류를 다 만드는데 이런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를 선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걸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그 분양 신청을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그 추정 분담금을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분양 신청이 끝나면 뭐가 바뀐다고 그랬죠. 다. 바뀌죠. 수입도 바뀌고 지출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거를 관리처분계획 수립 한 달 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려주게 돼 있어요. 1개월 전 통지사항이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금액이 얼마고 분양가가 얼마인데 분담금이 얼마라는 걸 다시 계산해서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리처분 총회는 보통 한 달 전에 합니다. 한 달 전에 공고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조항 때문에 그래요. 이 조항 때문에. 원래 우리 그 표준 정관에 보면 14일 전에 공고하고 일주일 전에 통지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총회는 14일 전에 공고하고 일주일 전에 총회 책자를 발송을 하면 하자가 없어요. 근데 관리처분 총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회 성원이 안 됩니다. 왜? 조합원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책자 보내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 그래서 한 달 전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알려줘야 되고 또 관리처분 총회를 해야 되니까 보통 우리가 실무적으로 한 달 전에 그냥 관리처분 총회를 해버립니다. 한 달 전에 관리처분 총회 책자를 발송을 해버립니다. 아예. 그래서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이제 확정된 분담금을 알려드리고 한 달간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해서 이제 총회에서 동의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보시면 되고 총회입니다. 총회.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담금이 얼마라는 게 나오고 다 여러분들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이제 총회 한다고 총회 책자도 또 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총회의 의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총회에서 결의를 해 주셔야 그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을 이제 구청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서대문구 같으면 서대문구청에 신청을 하는 거죠.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결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를 해야 되는데 관리처분 총회는 원래 과반수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 근데 이게 조합원의 과반수예요.
참석자의 과반수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하신 분의 과반수가 결의를 하면 안건이 통과가 되는데 이 관리처분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합원 과반수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정비사업비가 또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는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3분의 2가 이걸로 해야 돼요. 왜? 사업비가 10% 이상 다 늘어요. 요새 공사비가 많이 늘어가지고 안타깝지만. 그래서 조합원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관리처분, 그래야 관리처분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1000명이면 3분의 2면 어떻게 돼요? 예? 3분의 2면 거의 66.66이니까 한 67%니까 한 670명의 찬성을 받아야 되죠? 쉽지 않아요. 찬성이 670이에요. 찬성이. 670명 오지도 않죠, 보통 총회는. 예? 그죠? 670의 찬성을 받아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가리처분 총회가 굉장히 민감한 총회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합장님들이나 조합의 임원들한테는 꼭 당부를 드려요. 이때 인내심을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된다. 그죠? 왜? 아니, 조합원님들은 이제 그전에는 우리 아파트 이렇게 지니까 좋죠. 노후 불량하고 뭐 이런 아파트 지금 새로 지니까 재개발하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을 얼마 정도 낸다고 이렇게 막연히 생각한 금액이 있죠. 근데 요때 다행히 본인이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적거나 또 비슷한 금액이 나오면 좋다. 그럼 빨리 재개발하자. 재건축하자. 이럴 텐데 통상 더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통상 더 나옵니다. 특히 요새 공사비가 많이 오르잖아요. 물가가. 이제 전쟁 여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사업 기간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늘어지니까 금융비도 더 나오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래 생각하셨던 것보다 부담금이 더 나와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민감해지십니다. 그죠? 이거 나 33평 갈 때 얼마 정도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한 30% 더 나와요. 예를 들어. 그러면 좀 사람이 그렇잖아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오면 신경이 쓰이죠. 그죠? 그래서 조합장이나 임원들한테 자꾸 물어보죠. 이거 왜 이렇게 더 나왔어? 그래서 이제 조합장님이나 임원들이 설명을 해주죠. 공사비가 요새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또 물어봐요. 그 다음날. 그럼 또 얘기하죠. 근데 그 다음날 또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얘기해줬잖아요. 이러고 이제 싸움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귀찮아도 조합원님 입장에서는 이 돈이 걸린 문제니까 민감하니까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 집행부 계신 분들은 좀 인내를 갖고 끝까지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조합원님들도 내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이 오르더라도 그게 왜 올랐겠는가, 그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돈을 더 내니까 막 화가 나신다고 해서 무조건 화만 내시면 안 되는 입장이, 요새 어느 현장을 떠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현장들이 지금 다 이런 상황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거를 합리적으로 잘 헤쳐나가셔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 3분의 2 찬성을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네? 요게 이제 사업 승인 때 들어갔던 거. 사업 시행인가? 예. 사업 시행인가 때 정비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사업 시행인가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양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생산자 물가 상승률하고 아까 요게 무슨 거냐면 현금 생산자 금액 있잖아요. 그건 빼줘요. 요거는 이제 보상금이니까. 그리고 정상자 물가 상승률을 빼고. 근데 이게 대부분 공사비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조합 설립 시공사를 뽑은 다음에 상업시행 인가가 나면 계약을 변경을 해요. 그때 보통 10%가 넘어가요, 이게. 그래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요 10%가 그 대부분이 공사비 때문에 올라갑니다. 공사비 때문에. 3분의 2라는 거를 유념해 두시고, 예. 그래서 관리 처분이 안 되면 진척이 안 되죠. 관리 처분이 끝나 2주하고 뭐 철거하고 착공해서 공사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2주를 못 하잖아요. 2주를 못 하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단계가 굉장히 민감한 단계다. 예, 총회죠. 총회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조합원 전체가 모여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 주셔야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꽤 강조를 했죠. 강조를 하려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때. 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때 없던 뭐 비대위도 생기고, 반대하시는 분 목소리도 세지고, 또 이런 때예요, 사실.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왜 이렇게 분담금이 많이 나가냐, 이럴 때고. 근데 또 거기 임원분들도 답답하죠, 본인도. 본인도 돈 내야 되는데. 그렇죠? 똑같은 입장이죠. 근데 이제 또 대표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참, 요 때가 답답할 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서류를 30일간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돼 있어요. 보통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열람을 하실 수 있어요. 예, 열람하실 수 있고. 조합에서 합니다. 조합에서. 예. 그리고 이제 인가가 나면 또 알려주죠. 그럼 이제 딱 끝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정한 요건이 되면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받아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그죠? 총회에서 통과가 됐더라도, 예,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30일이 60일이 돼요. 왜냐하면 검증을 하는 기간이 30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요까지 저희가 절차까지 빨리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관리처분계 기준 방법. 여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 기준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4조 1항에 보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이게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이래요. 무슨 말씀인가요? 어렵죠?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종합적, 종합적.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라. 근데 그건 또 무슨 말일까요? 또 어려운 말인데, 이런 거를 선언적 규정이라고 합니다. 선언적 규정. 우리가 이제 법에 다 명시를 못하니까 원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에 설사 없는 규정이 없더라도 어떤 문제가 소송이 걸리면 판사님들이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는지, 균형 있게 했는지, 또 합리적으로 했는지, 판단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죠? 땅이 지나치게 좁은 경우는 또 분양을 안 줄 수 있어요. 서울시에는 땅만 가지고 계신 분, 재개발해서 90평방미터가 안 되면 분양권이 없습니다. 몇 평방미터요? 예. 알고 계시죠? 예. 요게 요런 규정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는 현금 청산한다. 이해하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에는 그게 권리산정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권리산정 기준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그날 이후에 땅을 쪼개거나 다가구를 다세대로 만들거나, 예? 단독주택을 부셔가지고 공동주택을 짓거나 하면 분양권이 안 나온다고요. 언제가요? 정비구역 지정 후. 근데 아까 신통은 언제라고요? 별도 고시하죠? 네. 예. 공공재개발은 별도 고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유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에요. 근데 신통, 공공재개발은 별도로 고시를 해요. 그러니까 조회를 하시면 나옵니다. 예, 관보에도 나오고 또 웬만큼 인터넷 쳐도 요새는 다 나오더라고요. 예, 요것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원칙이 뭐냐면 한 세대 한 명이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 하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공유로 갖고 있을 때도 하나를 줍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약 통장을 넣고 한참 기다려야죠. 무주택이면서. 그죠? 그래서 뭐 청약 가점 뭐 점수가 몇 점 이상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은 그 청약과 무관하게 아파트를 주는 거죠. 왜? 내가 출자를 해서 여기 주인이니까. 그 대신 하나만 준다, 하나.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유권, 공유가 있을 때 하나를 줘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세대에 예를 들면 어머님 계시고 아버님 계시고 자녀가 계세요. 근데 다 송년이에요. 한 세대에 살아요. 근데 아파트에 하나씩 갖고 있어요. 거기에 땅을. 그럼 분양권을 3개 줄 것 같죠? 네. 하나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 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같은 구역에 동일 세대 성인, 부모, 엄마, 아빠, 어머님, 아버님, 자녀가 성인인데 아파트 거기 이제 토지 건물 하나씩 갖고 있어요. 재개발하려고. 그 3개를 샀는데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요. 이게 그 얘기예요. 여기 하나밖에. 예. 그래서 이거 모르고 샀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세대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대를 분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어머님 거를 옆집에 싹 옮겨놔. 순이네 엄마한테 얘기해가 야, 너 좀 옮기자. 해서 싹 옮겨놔. 그러면 2개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네. 부부는 일심동체죠.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부부는 동일 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을 분리해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미성년 세대와 부부는 동일 세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꾸 물어봐요. 그럼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제가 말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한 명의 토지증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여러 명이 양수받은 경우는 분양권이 하나를 줍니다. 이게 이제 거기다 써놓으세요. 다물권자 규정이 있죠. 내가 5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추진위원회 때까지는 괜찮아요. 추진위원회 때 5개 갖고 있어요. 이제 조합이 설립이 임박했어요. 여러분들이 막 동의서를 내가지고 이제 조합 설립이 곧 될 것 같으면 빨리 팔아야 돼, 이걸. 4개를 팔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시는 분들이 조합원이 돼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가 딱 났어요. 그러면 내가 5개 갖고 있죠? 근데 분양은 몇 개예요? 한 가지밖에 안 줘요.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게 어딘 게 아니라 그런 게 여기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물권자 규정이 조금 이제 문제가 많이 있죠, 사실은.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요게 이제 최근에 판례가 약간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나와서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한테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내가 물어보세요. 당신 다물권자 아니야. 물어봐야 돼요. 중개사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확인했어요? 물어봐야 돼요. 못 믿으면 특약도 써야 돼요. 나는 여기 조합원으로
승계, 내가 이 물건을 사는 거는 당신한테 사는 거는 여기 조합원으로서 자기가 취득해서 나는 향후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는 것이므로 당신한테 산 이 물건이 현금 청산자가 되는 경우는 당신이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쓰면 되죠. 참 내가 중개업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계속 물어보셔. 그래서, 이건 중개사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뭐 이제 그런 걸 써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 혹시 여기 재개발구에서 물건을 살 때는 물어보셔야 돼. 혹시 이거 말고 딴 걸 갖고 계신가요? 물어봐야 돼요. 응? 그럴 리는 없지만 또 가끔 그것 때문에 송사가 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물권자가 아닌 건 확인하셔야 돼요. 사시려면. 예. 그런데 그래서 뭐 공유도 안 되고 공유도 하나 주고, 그죠? 여러 동일 세대도 하나 주고, 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또 여러 개 있어도 하나 주고, 그죠? 그런데 예외가 또 있어요. 예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시도조례로 공유인 경우에 시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는 주택을 또 공급할 수 있다네요. 근데 서울특별시 조례에 보면 1주택 1필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수인의 분양 신청자를 1인의 분양 대상자로 본다. 아까 그 얘기죠. 수인이 소유하는 게 뭐예요? 공유죠. 공유하는 경우는 하나로 본다. 그런데 다만 권리 산정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90평방미터인 경우. 권리 산정일이 뭐라고 그랬죠? 권리 산정일이 뭐죠? 권리 산정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별도로 고시하는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지분이 90평방미터. 또 땅만 가지고 있을 때 몇 평방미터 이상해야 돼요? 90여. 이게 두 개를 합치면 돼요. 권리산정일이 왜 중요하냐면 권리산정일 고시가 되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면 여기가 이제 재개발 합니다. 여기 몇 구역이에요? 여기 재건축 몇 구역이에요? 재건축 몇 구역이에요? 라고 구역 이름이 정해져요. 여기 재개발하는 데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서울시장이 고시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는 땅을 쪼개거나 단독을 다세대로 만들거나 단독을 푸시고 공동주택을 지어서 이 분양권을 늘리는, 입주권을 늘리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권리산정이 이전부터 여기 재개발 구역 지정되기 전부터 옛날부터 그냥 공유로 갖고 있었어요, 내가. 근데 그 땅이 90이 넘어요. 나 투기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360평방미터 땅이 360평방미터 땅을 90평방미터씩 4명이 공유로 가지고 있어요. 분양권이 몇 개예요? 4개. 그렇죠. 4개예요. 4개. 전제가 있어요. 권리산정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90인 경우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런 땅이 있나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권리가액이 최소 공동주택, 이게 뭐, 25평이죠? 분양형 최소 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 추산에. 제일 작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분양. 25평이라 치면, 여기 25평 신축하는 거 얼마예요? 대충, 얼마예요? 한 10억 하나요? 8억? 어떻게 하나? 10억이라 쳐요. 근데 내 권리가액이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요거 공유로 갖고 있는 땅이 이 금액보다 크면 이런 경우는 좀 더 드물 거예요. 아마 땅만 갖고 있는데 그게 90평방미터가 아파트 최소 규모보다 크기는 그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요거는 많이 있을 수 있죠. 면적은. 그죠? 요게 그래서 예외를 둔 겁니다. 근데 왜 예외를 두냐? 잘 생각해 보세요. 권리산정일 전에, 재개발 하기도 전에, 그냥 내가 뭐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았든 어쨌든 그냥 뭐 공유로 갖고 있었잖아요, 땅을. 근데 이제 여기 재개발한다고 구역 지정이 됐어. 근데 면적이 90이 넘어. 근데 분양권 하나 준대.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법도 보면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예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할게요. 원칙으로 공유로 갖고 있으면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게 이제 요 거리 산정의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게 90이 넘으면 공유자에게, 수인의 공유자에게 분양권을 줄 수 있다. 예.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360 평방미터를 90, 90, 90, 90 평방미터씩 4명이 공유로 갖고 있으면 분양권이 4개 나온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준대요. 아니, 아까 여러 개 갖고 있으면 하나밖에 안 준다 그랬죠? 근데 또 준대요.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 그냥 또 과밀억제 권역은 또 뭐예요? 아, 참 복잡해. 과밀억제 권역은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이 수도권을 권역을 나눴어요, 또. 사람이 많이 사는 데가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시는 다 과밀억제 권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과밀억제, 근데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럼 어디예요? 경치 좋은데. 어디가 될까요? 저게 뭐, 가평, 뭐 이런데. 이해하세요? 경치 좋은데, 풍경. 거기서 재건축해요. 근데 여러 개 갖고 있어요. 당신들 하나만 가지고 가.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거기가 뭐 이렇게 투기가 그렇게 많이 나겠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냥 그런 데는 소유한 만큼 준대요. 예. 여러 개 받고 싶으면 청평으로 가세요. 가평으로. 예.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이런 데 가면 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지방에. 공단 옆에 회사에서 이렇게 기숙사 막 50개씩 사놓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걸 그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해요? 뭐 50개 줘야죠. 하나만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숙소로 쓸 건데. 그런 얘기예요. 일단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은 투기를 하실 분들이 아니죠? 네? 아니에요? 아닌가? 뭐 어쨌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투기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만큼 줘요.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에 어떤 이제 뭐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국가 소유인 경우 있어요. 또 지자체 소유인 경우 있어요. LH 소유인 경우 있어요. 그 경우는 가지고 있는 만큼 분양권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하면서 팔고 가는 거 있죠? 그거는 또 다 그걸 산 사람한테는 그 가지고 있는 만큼 준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요게 관계 있죠? 요거 법 74조 1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가 아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토지 건물의 가격이라고 했죠? 종전자산 평가 금액, 이 금액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1이라고 해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실무에서 1+1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2개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는 주거 전용 면적 60평방미터니까 이제 25평짜리겠죠? 이걸 준다고 돼 있어요. 근데 가격이 크거나 면적이 크면 2개를 준다는 거예요. 25평 하나 더 주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합원이 원래 한 채잖아요. 네. 원칙은. 근데 금액이 커요. 금액이 평가 금액이. 그러면 2개를 줄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면적이 큽니다. 갖고 있는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커요. 보통 그 하숙집 같은 거 있죠. 단독주택 하숙집이 이렇게 좀 허름하긴 해도 면적이 넓죠. 주거 면적. 그러면 이제 2개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가격의 범위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가격의 범위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3평하고 25평을 할 때 가격이 신축 아파트가 33평이 15억이라 치고 25평이 10억이에요. 그럼 합쳐서 25억이죠. 근데 내 거 평가한 금액이 26억이에요. 그럼 되죠? 그 얘기라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33평이 15억이고 25평이 10억이에요. 그럼 25억이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20억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33평 15억이니까 5억 남으니까 분담금 내고 가져가면 되겠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금액 전체가 그 신축 아파트 금액보다 커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33평 가격 15억, 25평 가격 10억, 25억,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금액 26억, 몇 개 더 크네? 그러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합원 분양가요? 아니면 시세예요? 아니면 일반 분양가요? 아니, 조합은, 요건, 예, 조합은 분양가로 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종전주택의 주거 면적. 근데 요거는 잘 보세요. 주택이에요. 네네. 상가 안 돼요. 네. 주택만 돼요. 주택의 또 주거 전용 면적이에요. 공유 면적 안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33평의 전용 면적이 몇 평이에요? 25.7이죠. 자, 죄송합니다. 제가 평을 쓸게요. 원래 3.3 제곱미터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쉽게 33평이 전용 면적이 25.7평이에요. 25평 전용 면적은 몇 평이에요? 59제곱미터. 그러니까 18평. 합치면 43평 정도 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44평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요거. 그러면 두 개 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계산을 잘해서 내가 주거 전용 면적은 확인되잖아요. 대장 뛰면. 건축물 대장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가서 뛰어보세요. 그럼 33평 두 개는 못 받나요? 33평이면 25.7, 25.7이면 어떻게 해요? 51.4잖아요. 네네. 52면 되겠죠? 내 면적이? 예? 네. 아, 안 되는구나. 하나는 저거잖아. 하나는 25평이잖아. 하나는 25평. 아, 이 중에 하나는 25평. 추가로 주는 건 25평이니까. 그건 안 되지. 죄송해요. 저도 깜빡 넘어갔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25평은 두 개 갈 수는 있죠. 네네. 원래 25평 달라고 했고 추가로 25평. 그러니까 면적이 안 되면 18평, 36평이니까 내가 주거 전용 면적이 37평이면 25평을 두 개 가면 되지. 종부세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개가 되면 또 2주택 세금 문제가 나오죠. 네네. 지금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세금 문제는 알아서 따로 계산해 보셔야 돼요. 예. 저 강남에는 1+1 받았다가 종부세 나오는 것 때문에 곤란한 경우도 있었어요. 가격이 비싸면. 근데 요새 뭐 종부세도 완화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했는데 어쨌든 저는 세금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별도로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내가 갖고 있는 거 두 개. 그리고 가격도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게 21억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15억, 25억이니까 26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면 21억이면 25평 가져가면 되죠. 그죠? 네, 작은 걸로. 네, 이렇게 작은 25평 두 개가. 어쨌든 금액, 면적이 들어와야 돼요. 요거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드린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추가로 받은 거는 나 3년 내에 전매하면 안 돼요. 전매하거나 전매 알선, 중개사가 알선해도 안 돼요. 징역 3년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죠? 왜? 원래 하나인데 하나를 더 주잖아요. 그러면 사르라고요. 살아야지. 빨리 파면 안 됩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파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거 개정안을 낸다고 뭐 여러 국회의원이 이거 이제 이 3년이 없애는 거 또 뭐 종부세 적용할 때 주택으로 안 보는 거 뭐 이렇게 개정안 냈는데 그냥 발의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법칙 조항이 있어서. 과밀 제거액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아까 설명드렸죠? 투기가율지구,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그걸 사면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자가 되는데 이거 예외 조항이 많아요. 많아서 다 빠져나가고 또 여기는 투기가율지구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공통적인 기준을 말씀드렸고 재개발의
다른 거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분양권에 관한 거는 법의 원칙만 되어 있고 대부분 조례로 많이 위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 상가 같은 경우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인데 이게 지금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재개발할 때 상가 분양받으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상가 분양받으면 단지 내 상가가 인기가 있어서. 근데 요새 여러분들 쇼핑을 어디서 하세요? 예? 뭐 다 저 인터넷에 주문하면 그냥 새벽에도 오고 뭐 탁탁탁 배달해주고 또 아니면 그냥 어디 주말에 그냥 대형마트 가서 그냥 이렇게 쭉 사갖고 오시잖아. 동네 단지 내 상가, 아파트 있는 상가는 가요? 잘 안 가죠. 그냥 담배나 사러 가고 뭐 세탁소나 가고 그래서 이게 단지 내 상가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저 이런 규정이 있어요. 뭐 종전의 건축물 용도가 분양하는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고 권리가액이 또 이 건축물보다 커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었어요. 이러면 1순위. 근데 또 사업자 등록 없으면 2순위. 뭐 이런 식으로 그 재개발 상가를 받으려고 막 경합을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막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이렇게 해놨는데 요새는 이게 약간 사문화됐습니다. 서로 생각 갈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조례에 있는 내용이니까 살펴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건축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재건축 때문에 오신 분도 있죠. 요거 얘기할 때 조금 민감하긴 한데 제가 재건축이 사업이 안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상가 때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상가 소유자분이 나 때문에 안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재개발은 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 또는 아까 같이 땅 90평방미터 가지고 계신 분 또 권리가액이 이제 최소 분양 단위금이 큰 경우에 이렇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좀 폭넓어요. 재개발은. 근데 재건축은 그냥 주택을 가진 사람이 아파트를 받아요. 상가는 상가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새 상가가 재미가 없다 그랬죠? 뭐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똑같아요. 장사 안 돼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니까 아파트를 달라고 그래요. 상가 소유자들이. 네?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동의 안 해주면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어떻게 돼요?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동의와 토지 면적의 4분의 3 동의와 각 동의 2분의 1 동의, 상가는 한 동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가 2분의 1 이상 동의 받아야 되죠. 상가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전체가 못해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부대복리시설 소유자는. 이게 상가라는 얘기예요. 상가 소유자는 상가를 공급할 것.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예외를 뒀어요. 예외 건설하지 않는 경우, 상가를 안 짓는 경우, 재건축하는데 기존에 상가가 있었는데 상가를 안 질 수 있나요? 있으니까 이런 법이 있겠죠.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렇게 상권이 많이 형성돼 있어서 이 주민들이 신축 아파트 짓더라도 굳이 단지 내 상가 안 지어도 전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시장 군수가 보고 그냥 인가를 내줄 수 있어요. 상가 없이도. 그러면 상가 소유자 상가 주래매요. 원칙이. 근데 상가가 없는데 어떻게 상가를 줘요? 그럼 아파트 줘야죠. 그 얘기예요. 그런데 기존 상가의 가액이 분양주택증 최소 분양 단위 25평 가격보다 커야 된대요. 자, 그럼 제가 또 예를 들게요. 상가가 5억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근데 25평이 10억이에요. 그거 못 받죠? 그거 어떻게 해요? 여기 있잖아요. 요거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5평이 10억이라 했죠. 예. 0.1로 한다. 그러면 1억이 돼요. 아파트 가격 1억이 되죠. 내 상가 5억. 내가 더 크죠? 아파트 갈 수 있죠? 예. 어렵나요? 자, 잘 보세요. 이게 말이 참 어렵게 돼 있어. 기존 부대복리 시설의 가액이 25평 가액보다 클 것이에요. 근데 가액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이에요. 25평 가격보다 가격에다 뭘 곱하래요. 뭘 곱해 자꾸. 정하지 않으면 일로 본대요. 그러니까 정하란 얘기죠? 무슨 얘기냐? 정관으로 그 상가 소유자들한테 아파트를 주기 위해서 비율을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1로 하면 원래 10억짜리 아파트가 1억이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상가 5억이 더 크죠? 아파트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일부러 아파트를 주기 위해서 그걸 정하라는 얘기예요, 비율. 근데 어디서? 정관으로. 정관은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다수의 결의로 되는 거죠. 근데 재건축 경우에 아파트 사람들이 더 많죠? 아파트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지 되죠, 결국 아파트 사람들이 양보하라는 뜻이에요. 상가 사람들을 위해서. 상가 사람들이 아파트 가게 만들어 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가분들이 우리도 아파트를 받네. 그러면 동의해야지.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우리 재건축합시다. 나도 이제 아파트를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럼 자기도 권리가 있고 상가도 하나 있으면 두 개를 따로따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그게 두 번째예요. 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기존 상가에서 새로 공급받는 시설 빼고 남는 금액에서 요게. 자, 아까는 그냥 상가가 아파트 가는 경우고 상가를 가지고 상가를 하나 받았어요. 돈 조금 남았어. 남은 게 5억이야. 그럼 또 아파트 갈 수 있죠? 아까 같은 논리로.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될까? 내게 12억짜리 상가를 갖고 있어요. 네. 신축 10억짜리 상가를 받았어요. 네. 그럼 2억이 남죠? 네. 근데 신축 아파트는 10억이에요. 근데 곱하기 0.1이면 아파트 가격은 1억이고 내가 상가 남은 건 2억이죠? 크네? 아파트 받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는 상가대로 받고 아파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립인 명의라도 그렇게 됩니까? 네? 그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상가를 가져서도 딱 좋을 그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요. 네. 그렇죠? 예.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또 뭐 요거는 큰 의미 없어요. 새로 상가 금액과 아파트 금액이 여기가 큰 경우 어차피 예, 대부분 1번, 2번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웃기는 조항이기도 한데 주민들이 합의로 정관으로 비율을 정하면 아파트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를 갈 수 있고 그러면 재건축이 또 동의를 하시니까 상가 소유자들이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무도 쉬자고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계속 할까요? 네. 화장실 가실 분은 다녀오세요, 살짝. 이게 맥이 끊기면 좀 안 돼요. 이게 그냥 계속 갈게요. 빨리 하고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재밌죠? 예, 제가 강의 잘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왔어요. 지금 반 끝났어요, 반. 예. 요것만 하면 돼. 이제 아니 중요한 게 요거였어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인가 30일이라 그랬고 검증 받으면 60일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자 그럼 검증은 뭐냐? 검증은 이 검증 제도가 요 2018년 2월 9일 날 생겼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옛날에 부산의 모 현장이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요. 조합원들이 이주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관리처분이 이게 문제 있다 해서 소송을 했어. 근데 조합이 졌어요. 관리처분을. 근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 관리처분을 다시 세운다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이 집이 이주했는데? 이주했다 다시 들어왔어요. 아, 실제 있던 일이에요. 그 다행이에요. 이주를 많이 안 갔으니까. 조합원 1000명인데 한 7, 80명 갔어요. 근데 관리처분 인가 무효가 됐어요. 야, 다시 들어가자. 들어왔어요. 왜? 1년 동안 관리처분인가 지연되면 그 금융비가 엄청나요. 1000명 이주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이주 끝나면 뭐예요? 철거하고 착공하고 분양하잖아요. 근데 관리처분 이 문제가 심각해서 한 1년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분이 이주해버리면 그 금융비 누가 내요? 누가 내요? 여러분들이 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나갔다 들어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국토부하고 그때 난리가 났어요. 그 부산이에요, 부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제도. 야, 이거를, 한번 누가 전문 기관에서 검증을 한번 해야겠다. 딴 거 몰라도 관리처분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분담금 총액이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 또 조합원 5분의 1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이게 아니더라도 시장 건수가 여기 이 구역 문제 많어. 맨날 소송 들어오고 여기 검증해야 돼. 이럴 수도 있어요. 이 4가지 요건이 되면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죠. 여기서. 예. 그래서 그런 배경에 의해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예, 이 서류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중대한 변경입니다. 경미한 변경은 계산차하고 오기, 누락 이런 것들, 그리고 대부분은 관리처분은 중대한 변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관리처분이 이제 인가가 났어요. 검증까지 받아서. 그러면 이제 인가가 나면 이제 여러분들 지위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분양시장 하신 분들, 분양 조합원들, 현금 청산자들은 이제 확정적으로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아까 인가 고시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가가 나면 조합원과 현금 청산자로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분담금이 이제 결정이 됐죠. 예, 그다음에 조합원 이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주가 끝나면 철거하고 착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옛날에는 선이주라는 게 있었어요. 선이주. 조합원님들이 이주를 하면 작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땡기시려고 집행부에서 상업승인 나고 막 분양시청 받으면서 막 이주했었어요. 옛날에. 은행도 막 돈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건, 나갔다 들어온 사건 있죠. 은행들도 깜짝 놀란 거야. 야, 이거 인가가 나고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선이주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은행에서 요새 실무적으로 선이주 안 해줍니다. 관리처분 인가 필증을 갖다 줘야 돈을 내줍니다. 이주비를. 물론 이주비 금융 은행을 정해서 다 감정평가해서 이제 LTV, DTI 있잖아요. 그래서 돈 얼마 한 거 이렇게 다 정해놨어. 다 정해놔요. 개인별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신청도 하시니까. 그런데 돈을 이제 주는 걸 기표라 그래요. 기표. 은행에서 이렇게 딱 최종 승인을 해줘야 돈이 이제 여러분들 통장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걸 안 해줘요. 이 인가가 안 나면. 그래서 이 관리처분 인가가 되게 중요하다. 예. 결국 인가가 나야 이주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예. 이거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엄청 빨리 왔죠? 예.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협조해 주셔서 빨리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재미있게 할게요. 검증은 잠깐요. 네, 검증은 조합이 관리처분 인가를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하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타당성 검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인가를 내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뭘 하냐면 이런 절차, 관리처분 계획이 제대로
절차가 이행이 됐는지, 그죠? 분양 신청부터 관리처분 인가 절차를 봅니다. 분담금을 통지한 거, 총회 의결이 제대로 됐는지, 공란 공고 제대로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거 공부했죠?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분양 자격이 있는지, 또 현금 청산자인지, 또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또 사업비가 제대로 계산이 돼서 여러분들 분담금이 산출이 됐는지, 그죠? 일반 분양 수입을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지, 뭐 이런 등등을 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가 신청을 하면 검증을 이렇게 하고, 요거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나중에 다 마무리가 되면 인가가 나는 절차로 갑니다. 자, 이제 적발 사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겁니다. 1세대 1주택 공급 위반. 부부는, 예, 그 사례 1번 보시면 돼요. 사례 1번. 제가 앞에 빨리 지나갔어요. 예, 적발 사례 1번. 부부는 뭐라고요? 예, 아니신가 봐. 예, 이심동체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두 명인데 부부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부가 1주택을 해야 되는데 부부가 각각 하나씩 갖고 있으면 2주택이니까 2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왜? 일심동체니까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법에. 예, 그래서 하나만 줍니다. 하나만. 그런데 이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본을 딴 데로 옮겨놨다니까 그 구역 옆에 딱 아시는 분들한테 싹 해가지고 주민등록 옮겨놨어요. 그러면 이 배우자가 없잖아요. 우리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을 했는데 사별했거나,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경우죠. 뭐 보면 나와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나와요. 그럼 이분이 부부네?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그래서 애쓰지 마시라고. 괜히 뭐 주민등록증 옮겨놓고 옆집에 아쉬운 소리하고 또 옮겨놓고 마음 졸이고 이러지 마시라고. 안 돼요, 어차피. 그죠? 예. 그러니까 한 세대에는 이게 아까 다물건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2개 갖고 하나 준다 그랬죠? 부부도 그냥 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 2개 갖고 있는 거랑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합 설립 인가 전에 팔아야죠. 많이 팔려면. 그러면 이제 그거 아니고 나는 2개야. 2개로 하면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내가 2개 갖고 있는 거니까 아까 우리 1+1은 될 수 있죠. 합쳐서 금액이 크거나 면적이 크면 1+1로 해서 받을 수는 있죠. 그거는 예외니까. 그거는 이제 금액 따져보고 뭐 면적 따져보고 해야죠. 그거를 합쳐서 계산하면 지분이 안 되겠죠. 네, 합칩니다. 네. 그거까지는 봐줍니다. 네. 네. 요거. 저 네. 85페이지에 보면은 네. 과밀 억제 군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앞인가요? 네, 85페이지에 네. 한참 앞인데요. 예, 가보죠, 뭐.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 범위를 해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하고 네. 헷갈림이 요거. 모든 정비 사업에 거기 어디죠? 요건 앞에요? 아니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아, 재건축이죠? 재건축의 경우. 총회, 다시요? 다시. 잠깐요. 공통적 관리 처분에 대해서 공통. 예, 볼게요. 기숙사 다음인가요? 요거? 요 다음인가? 여기인가? 요거요? 예. 예.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 범위 내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요건 재건축. 보통 과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면은 예.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세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네. 세 3주택까지. 소유한 주택 범위니까 2개 갖고 있으면 2개, 3개 갖고 있으면 3개 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만 요건 안 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계획이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서리문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투기 과열 지구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럼 과밀적 권역인데 네. 한 사람이 3개를 갖고 있으면 아파트를 네. 3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부부하고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2개를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3개를 받을 수 있는데 예, 예. 부부가 3개를 갖고 있으면 하나밖에 못 받는. 예, 예. 뭔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요거는 근데 이제 임의 규정이에요. 이게 의무적은 아니라 예, 물론 공급할 수 있다는데 네, 네. 세 채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달라고 할 거거든요.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5분 다 하고. 근데 이제 요게 요 단서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약간 웃기죠. 과밀옥제 권역이면 대부분 이걸 수 있거든요. 사실은 조정대상이나. 근데 이렇게 옛날에 재건축의 특례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규모 정비법에도 이 규정이 있어요. 그 소규모 재건축에도 그 주택의 소유 범위 내에서 3주택까지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아주 좋은 지적하셨어요. 근데 요거는 공급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라 요거는 대부분 안 따라가죠. 사실은. 예. 제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갔는데 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간에서 제가 그 도시정비 용어사전이라고 재개발 재건축 용어사전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여기 이제 도시정비 용어가 350개를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책이에요. 이런 형식으로 쓴 게 이제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 분한테 이걸 드려요. 축하합니다. 아니야. 네.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뭐 좋은 질문이셨어요. 그러니까 법이 보면 옛날에 재건축을 좀 활성화하려고 그런 조항이 들어갔었는데 그냥 너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단서를 넣은 거거든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구역. 근데 또 지금 보면 또 투기과열지구가 다 해제됐잖아요, 지금. 사실은 또 그게 문제 있는 조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법이 이렇게 막 연결이 되면서 약간 전에는 서울이 다 투기과열지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조항이 사문화돼 있죠. 근데 지금 투기과열지구 해제됐잖아요. 그러면 또 약간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저게 또 임의 규정이니까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문제가 있는 규정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으로 갔죠? 예, 가서 요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은 분가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분가. 조합원이 한 주택 가지고 있고 여기서 자녀는 성인이에요, 성인. 미성년자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성인인데 효자예요. 부모를 모시고 살아요. 동일 세대로. 소유주는 자녀인가요? 그렇죠. 여기 조합원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가 하나 갖고 계시고 자녀, 아들이라고 할까요? 딸로 뭐 어쨌든 하나. 그래서 성인 딸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밖에 안 줘요. 왜? 동일 세대니까, 동일 세대. 네? 그러니까 법이 같이 모시고 살지 말라고 이렇게, 이게 문제 있어요. 예? 아니, 옆집에 사세요, 옆집에. 주소가 틀려도 안 돼요? 예? 주소가 틀려도 안 돼요? 주소 틀리면 되죠. 아니 조합원이 응? 아버지하고 딸하고 주소가 틀려도 안 되냐고. 되죠. 거주는 같이 해도 예? 주민등록상에 네. 주소지가 다르면 두 개를 받는데 모시고 한 집에 살고 주민등록도 같이 돼 있으면 한 개밖에 안 줘요. 예, 저 옆에 해놓고 같이 사는 거는 뭐 누가 조사 나옵니까? 뭐 어떻게든 잘 모르겠고.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어야 돼요. 네, 네. 근데 이분이 엄청 효자입니다. 효녀입니다. 엄청하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딱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성인인데도 돈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주택에 뭐 샀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자라고 그러셨으니까 시집 갈 때 분양 아파트 하나 가져가야지 이랬는데 안 나옵니다. 어떡하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분가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분양 신청 기간 동안에 해야죠. 분양 신청 끝나면 안 된다니까. 아까 관리처분계 기준일은 분양 신청 만료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양 신청 기간이 예를 들면 30일이든 60일이든 이제 조합에서 통지했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때 가셨어야 돼.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러면 되는데 늦게 했어. 늦게. 분양 신청 끝나고. 아유, 예, 어르신. 아니, 나는 누가 왔다 갔다 하시네. 그래서, 예, 다녀오셨어요? 예. 분양 신청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너의 효심은 알겠으나,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되니까, 빨리 분가를 해라. 이렇게 해서 나가야죠. 예. 여기서 또 조심할 게, 이, 세대를 분류를 하면 이제 세대원으로 가셔야 돼요. 세대원으로. 그냥 주민등록만 옮기는 게 아니에요. 따님이 이제 세대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제 완전 그게 행정적으로 독립하는 거죠. 이제 독립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늦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얘기하냐면 이게 되게 많아요. 예, 그런 케이스가. 이게 되게 많아. 이 사례가. 그래서 제가 매일 이거를 얘기를 하면 그거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많아요. 은근히. 예. 그 다음에 이 보류지란 게 있어요. 보류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조합원 분양을 하고 남으면 뭐예요? 일반 분양하죠. 그런데 그 일반 분양하고 근데 이제 조합원 자격에 분양 자격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아까 법이나 조례에서 당신은 그 분양권이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현금 청산자가 된 거야. 그래서 아파트 조합원 분양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준 거예요, 조합에서. 그리고 그 상태로 인가가 났어요. 근데 이분이 억울하다 이거야. 아니다. 난 분양권이 있다.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아파트를 달라. 나 33평 하나 가져가겠다. 분양 신청을 했으니까. 그래서 소송이 걸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조합이 이길 수도 있지만 조합원이 이길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겼어요, 조합원이.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줘. 그랬더니 아파트가 없네. 다 팔아먹었고. 그래서 내비두는 거예요. 그게 보류지. 이해하셨어요? 조합원 분양하고 남는 건 다 일반 분양하는 거예요. 그 일반 분양해서 이제 돈이 들어와야 그 빨리 공사비 주고 사업비 쓰죠. 그런데 이런 소송이 걸려서 조합원이 소송이 예를 들면 뭐 한 5명이 했다 쳐요. 그러면 5개는 내비둬야 돼. 요게 보류지예요. 이해하셨죠? 예. 뭐 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조례에 서울시 조례에 1%로 돼 있어요. 1%. 1%. 근데 이걸 2%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예. 1% 이내예요. 밑으로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럼 이런 경우 소송할 사람이 엄청나게 많어. 그래서 1%가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1% 이내면 그냥 관리처분 조합에서 수립을 하시면 돼요. 1% 그냥 보류지를 이렇게 내비두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1%가 넘어가게끔 보류지를 하시려면 이거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네.
요것도 꽤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이겼는데 아파트가 없어. 나팔 안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은 아파트를 원하는 거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유소 요 계산 문제고. 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아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총회하고 공람한다 그랬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제가 아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은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한 조합원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분양 신청 안 한 현금 청산자다. 이제 조합원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을 공람을 하게끔 하거든요. 조합사무실에서 30일 동안. 자, 우리 여기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했는데 한번 와서 보시고 이의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하세요. 요게 공람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공람을 하고 여기 분양신청 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공람한다는 자체도 알려주지도 않고 공람도 안 시켰어요. 그럼 되냐 이거예요. 아, 조합원이 아니라며. 그럼 조합원이 아닌데 뭘 관리처분 계획을 공람을 해? 아닙니다. 공람을 시켜야 됩니다. 왜? 관리처분 계획에 현금 청산자의 이름, 토지 건물, 평가 금액, 그 현금 청산 방법, 시기가 들어가요.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돼요. 이분들도 권리가 있어요. 그걸 볼 권리가. 아, 예, 그겁니다. 예. 관리처분 공란 공고를 하는데요. 네. 공란 공고를 하는데 관리처분을 소개를 하고 공란 공고를 해도 됩니까? 전해야 되니까.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데 인가 신청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후로 돼 있으니까 소개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인가 신청 전. 그러니까 법에는 공람을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에 하라고 되어 있지 총회랑 연관해서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총회 전에 하는 게 맞겠죠. 두 예. 번째 질문이 네. 조금 전에 그 강사님께서 보류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네. 예를 들어 소송에 내가 분양 신청을 탈사를 신청했는데 이게 부동산원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탈락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류지를 세울 때는 조합원이 전부 다 신청 받고 나서 나머지 자녀 세대해 가지고 보류지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팔사를 신청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부동산에 탈락됐는데 25만 남아있어요 보류지가. 팔사가 없어요? 예, 없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그거는 이제 경합에서 떨어진 경우죠. 예를 들면. 경합이 아니 저희가 부동산원에 다 같이 올렸는데 예. 그 사람 그냥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뺐어요. 그 빼고 관리처분 인가해서 탈락시켰는데 선생님 강사님 말씀대로 소송해서 살아났어요. 났을 때 그 사람 8살 줘야 됩니까? 5분 줘야 됩니까? 아, 8살 줘야죠. 근데 8사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8살을 보리주로 남겨뒀어야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구청에서 보류지를 세울 때 우리가 분양 신청할 때 이런 얘기했었단 말입니다. 조합에서 8사를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보류지를 왜 조합원이 분양 신청도 안 했는데 먼저 빼놓고 보류지를 세워놓고 했냐.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먼저 조합원이 다 가져가고 나서 나머지 세대가 세워라. 그 얘기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보류지는 공급 세대에서 1%만 나와 있지, 그 평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그러면은 구청에서 그렇게 행정 지도를 내리면 안 되죠. 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원래 인가에서 배제됐던 거예요. 인가에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요. 분양 신청을 받았는데 먼저 분양 신청 받기 전에 보류지를 세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송이 문제가 되니까 예. 그 84, 5구를 딱 세워놓고 분양 신청 받았는데 조합원들이 요즘에 분양 시장이 핫해가지고 왜 나한테 84를 보류지를 왜 세우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류지를 5구로 하지 왜 8사를 뒀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8사로 다 조합원 가져가고 그냥 보류지는 그냥 1%만 하면 되니까 5구로 해라. 그것도 이제 문제는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송을 해서 그 사람이 부동산원에서 올라갔다 탈락됐는데 8사를 신청했단 말입니다. 신청하고 떨어졌는데 나중에 그 관리처분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나서 소송해가지고 이겨버렸어요. 음. 그냥 83 줘야 되는지 5를 줘야 되는지. 근데 이제 뭐 84가 없다며요. 그 없을 리가 있나? 부동산원에서 신청을 했는데 왜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뭐 남는 걸로 가져가야죠. 아니 좀 뭐 하여간 억울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랑 이거는 아주 황당한 내용인데 정비기반시설 명세가 관리처분 인가서에 들어와야 되는데 사업시행 인가랑 틀리게 들어온 사례예요. 근데 이거는 정비사 전문관리업자가 좀 실수하는 그런 사례고요. 아,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아까 주거 전용 면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공유 면적은 안 돼요. 건축물 대장을 띄시면 창고, 변소, 대피소 이렇게 면적이 표시돼 요거 이렇게 쓰고 요 면적이 표시돼 있어요. 그럼 그걸 빼줘야 돼요. 이게 이제 가서 띄워보세요. 단독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단독주택에 이렇게 땅 모양이 비슷한 게 있잖아요. 땅 모양이 비슷하고 집도 2층 집이 비슷해요. 외관상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장을 띄면 한 집은 공용 면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 요거. 창고, 변소, 이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다 전용이 돼요. 그 전체 면적이. 근데 이 집은 띄니까 친절하게 창고, 변소, 10평방미터 공용 면적. 딱 있어요. 그러면 원래 60이었으면 10을 빼야 돼요. 50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용이잖아요. 공용 면적을 빼줘야 돼요. 근데 단독주택은 그냥 그 표시가 없으면 다 전용으로 봐요, 그냥. 근데 그 아주 친절하게 그 공용 면적을 써놓으면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외관상으로 보면 그 두 집이 비슷한 집인데 한 집은 대장을 띄면 그 공용 면적이 없고 한 집은 좀 친절하게 공용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빼면 1+1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아졌어. 친하게 지내다가. 이게 참 웃겨요.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장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참 좀 억울하긴 하죠. 예. 그리고 이게 또 아까 이게 주택의 여기 아까 빠졌는데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상가는 안 된다 그랬죠? 그 이렇게 저기 뭐죠? 상가 주택이라고 그러죠? 왜 1층 상가, 2층 3층 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2층이 주택이에요. 근데 그게 옛날에 상가였어. 옛날에 상가였어.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해서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개조해서. 그러면 대장도 바꿔놔야지. 이게 띄면 뭐 유치원 뭐 이런 걸로 돼 있는 경우 있어요. 옛날에 유아원. 그다음에 또 상가로 돼 있는 경우 있어요. 또 1, 2층이 다 상가였다가 2층이 상가 잘 안 되니까 이걸 주거로 어떻게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 하여간 대장이 바뀌어 있으면 상관없어요. 대장이. 근데 대장이 안 바뀌어 있으면 분명히 여기 주거잖아요, 주거. 이 주거가 아니니까 그 면적 계산할 때 빠져요. 그래서 이것도 유념을 하셔야 돼요. 왜? 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장을. 이 대장이라는 거는 공적 장부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건 이거거든요, 사실은. 장부. 그러니까 이걸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거 어떻게 하냐를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거를, 대장을, 사실은 옛날에 바꿨어야 되는 거죠. 뭐 상가를 주거로 또는 주거를 상가로 바꿀 수 있어요. 건축물 용도를 그 건축주가 바꿀 수 있어요. 일정한 또 허가를 받아야죠, 구청에. 뭐 서류 내고 해야 돼요. 이게 도면도 내고 뭐 하고. 예를 들면 상가가 주거로 가면 뭐 그 뭐 화장실이든 뭐 이런 부엌이든 무슨 난방이든 뭐 이런 걸 해서 그려가지고 용도 변경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고 시설을 바꿔줬겠죠. 근데 이게 대장을 안 바꿔야 돼. 대장도 바꿔주셔야 돼. 그다음에
이 사업비를 여러분들 그 분담금이라는 건 결국 수입에서 지출 빼고, 그죠? 그러면 그 개발 이익이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종전자산 평가 금액으로 나누면 비례율이란 게 나오죠. 그 비례율을 여러분들이 개별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곱하면 권리가액이 되고, 그 권리가액을 조합원 분양가 빼면 분담금이 되잖아요. 그럼 사실 여기서 이제 수입하고 지출이 중요한데, 이 사업비가 다 계약서가 있거든요. 관리처분쯤 되면. 그렇잖아요. 공사비 계약서도 있고, 설계 계약서도 있고, 뭐, 다 계약서가 있죠. 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계약서도 있고, 도시계획업체 계약서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금액이 너무나 크거나 너무나 작으면 이제 증빙을 하라고 그래요. 계약서를 달라고. 근데 계약서가 없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계약서가 없다. 그 뭔가 숫자를 갖고 장난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받습니다. 계약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이거. 자, 우리가 사업비 중에 70% 이상 차지하는 게 공사비죠. 그 다음에 공사비 중에서도 공사비가 요새 또 많이 오르는 시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한 2년 전에 시공사를 뽑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관리처분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계약을 변경을 하고 관리처분을 해야죠. 그죠? 근데 관리처분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사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공사비를. 옛날 걸로 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옛날에 공사비가 500이었어요. 2년 전에. 근데 지금 이제 관리처분, 아직 시공사랑 공사 계약 변경은 안 했어요. 뭐 올려는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협상을 좀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너무 비싸. 뭐 이래서 이제 이러고 시공사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막 협상 중인데 관리처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사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옛날 거 500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 얘기예요. 협상. 그 우리 계약서에 보면 착공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공사비가 뭐 500, 600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근데 잘 읽어보시면 몇 년 몇 월 착공 기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예를 들면 2년 전에 공사비가 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착공 기준이 2023년 11월이야. 지금이죠? 네. 근데 지금 착공했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다시. 그러면 지금 인가가 한 2달 걸리고, 그리고 인가가 나서 2주 하는데 1년 걸리고, 그 다음에 철거하는데 6개월 걸리고, 또 잔재 처리하고 착공하는데 몇 달 걸리고, 계산을 해야 돼요. 실착공일을 지금 계산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시공사가 분명히 평당 500인데, 착공 기준일을 2023년 11월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착공 안 됐잖아요. 착공이 2년 후에 된다고. 그럼 2년 후까지 계속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물가 지수로 했던, 소비자 물가 지수로 했던, 생산자 물가 지수로 했던, 모르지만 어쨌든 건설공사비 지수를 곱해야 돼요. 2년치 상승분을 곱해줘야 돼요. 그게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그거는 기본적으로 달라고 그러겠죠. 왜? 계약이 있으니까. 그리고 인근의 지역에 공사비 계약한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뭐 650이다, 뭐 700이다, 최근에 했으면 그 유사 금액으로 관리처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을 변경하고 관리처분하면 제일 좋고, 만약에 어떤 이유로 아직 그게 안 됐을 때 관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까지 반영을 해야지. 예를 들면 2년 전, 3년 전 공사비로 관리처분하면 분담금이 되게 적은 걸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좋은 거 같지만 아니라니까. 이게 허술이니까. 관리처분 하나 많아요. 어차피 나중에 또 오를 건데. 조합원을 속이는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좀 정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재건축 부담금을 그 사업비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부담은 많이 줄 것이다. 그러나 부담금은 넣어야 된다. 근데 재건축 부담금은 누가 산정을 해요? 네? 구청에서 해줍니다. 구청에서 사업 시행인가 나면 서류 내라고 그래요. 서류 내면 구청에서 하는데 보통 또 공무원이 그걸 언제 계산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조합에서 이거 별도 용역을 줘서 보고서까지 해서 구청에 냅니다.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그 다음에 요거 과소필지라는 게 이거예요. 서울시는 소유한 면적이 90평방미터가 돼야 분양 자격이 있다고 그랬죠? 서울만 그래요. 대구도 그래요. 근데 부산하고 광주는 60이에요. 틀립니다. 다. 예, 그러니까 혹시 저기 뭐 지방에 사실 때는 90이 아니에요. 그다음 경기도는 그 50만이 넘으면 대도시라고 그래서 조례를 각 그 시에서 다 제정할 수가 있어요. 안양, 수원, 성남, 고양, 대도시죠. 또 특례시라고도 하죠. 거기 별도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로 분양권에 대한 걸 별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땅만 가지고 있을 때에 분양권 주는 게 서울은 90이지만 따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90을 적용하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 지방 가서 이렇게 할 때, 경기도 같은 데 갈 땐 각 조례 다시 보셔야 돼요. 다 틀려요. 일단 무허가는 주죠? 아파트? 줍니까? 안 줍니까? 예? 분양권 줘요? 안 줘요? 줘요. 예. 조합 정관이 준다고 돼 있어야 돼요. 정관에 따른. 예. 89년 1월 24일 특정무허가를 조례상 이제 주라고 했는데 조합 정관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합 정관에서 정해서 주시면 됩니다. 정관이 없으면 어떻게 못 주죠? 별도로 정해놔야지. 예. 줘야 돼. 주세요. 없는 사람들. 무허가 그분들 안 주면 난리 납니다. 다 이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보내실 거예요? 그 진짜 뭐 죽음을 불사하고 싸울 텐데. 예, 그래서 세입자 보상대제. 재개발은 주거 이전비, 뭐 영업보상 이거 산정해야 돼요. 그죠? 예.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세입자 보상비라든가 주거 이전비, 뭐 영업보상 이런 게 없습니다. 재건축은. 근데 재개발은 이제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해주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안 해주면 안 되죠. 예. 아우, 이게 최근에 이슈죠. 그러니까 1+1을 할 때 그 분양가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조합원 가는 거는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고 플러스를 하나 더 주는 거 있잖아요. 전용 60평방미터. 그 분양가를 뭘로 하느냐. 그것도 조합원이니까 조합원 분양가죠. 그죠? 예. 근데 그거를 뭐 일반 분양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뭐 일반 분양가보다 좀 조합원 분양가보다는 비싸야 되지 않냐, 이런 건데 이제 조합원 분양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실 안 가신 그 시간만큼 해서 좀 20분이니까 이제 조금 일찍 끝낼 수 있는데